헝가리 정부가 삼성을 상대로 세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세금 감면 폐지에 지방세 2배 인상, 환경 허가까지 취소하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죠. 작은 나라 기업 하나 떠난다고 나라가 망하겠냐며 비웃었던 헝가리 관료들. 하지만 삼성이 진짜로 철수를 선언하자 상상을 초월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만에 증시 8% 폭락, 2만 명 실직에 협력업체 200곳 연쇄 도산, 20년간 번영했던 괴드시가 유령 도시로 변하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중국의 치밀한 음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장관의 스위스 비밀 계좌, 조작된 여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까지 한국 기업을 우습게 봤다가 나라 전체가 무너진 헝가리의 참혹한 교훈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런 충격적인 국제 경제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테르 코바치입니다. 헝가리 경제부 차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2024년 3월 어느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경제 지표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고 알려줬습니다. 벌라즈 토마시 산업부 장관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벌라즈 장관은 평소에도 강경한 성격으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그는 달랐습니다. 눈빛부터가 칼날 같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벌라즈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즉시 폐지하고 지방세는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성이 헝가리에 투자한 규모만 해도 수십억 달러였거든요. 괴드시 공장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벌라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삼성 없이도 헝가리 경제는 끄떡없다고 단언했어요. 그의 말에 다른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 겪었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1990년대 초 저희 마을에 있던 독일 자동차 부품 공장이 갑자기 철수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었죠. 마을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젊은이들은 모두 수도로 떠났어요. 마르코 외교부 차관이 신중하게 대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평소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벌라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곧 더 큰 투자자가 올 예정이라고 답했어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말이죠.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세계 1위 배터리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는지 반대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벌라즈는 코웃음을 치며 작은 나라 기업 하나 때문에 왜 굽신거려야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벌라즈는 당당하게 정책 변경을 발표했고 기자들은 열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죠.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정말 문제가 생기곤 했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괴드시 방향의 불빛들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삼성 공장에서 24시간 가동되는 생산 라인의 불빛이었죠. 혹시 이 모든 게 곧 사라지게 될까요?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벌라즈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에 찼던 걸까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변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음모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정책 발표 이틀 후 저는 벌라즈 장관의 개인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넓적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모습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사무실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 낯선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코너 소파에는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동양인 같았는데 묘하게 예의 바른 듯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벌라즈가 제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의외의 말을 꺼냈습니다. 곧 더 큰 투자자가 온다는 얘기였어요. 삼성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파트너가 있다는 거였죠. 누구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아직은 기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라는 거예요. 벌라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하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공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던 날이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그날은 1999년 11월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오후에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해고 통지서가 들려 있었죠. 독일 회사가 갑자기 철수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 후 6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고 부동산 값은 곤두박질 쳤어요. 이웃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결국 우리도 고향을 등져야 했습니다. 벌라즈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낯선 광경을 목격했어요. 정체불명의 로비스트들이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비서들조차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까다롭기로 유명한 경비원들도 그들에게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러요 마르코 차관을 찾아갔어요. 그는 외교부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는데 그날은 그조차 초조해 보였습니다. 페테르, 나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어요. 최근 중국 대사관과의 접촉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러요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중국이라니.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벌라지의 자신감, 신원불명의 투자자, 그리고 사무실의 동양인. 하지만 다른 동료들에게 이런 우려를 표현하면 정치적 전략이라며 일축당하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일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벌라지의 정책을 찬양하는 보도가 연일 나왔습니다. 경제 자립, 민족 자존심, 외국 의존도 탈피 같은 화려한 수사들이 넘쳐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경제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떠난 기업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요. 아내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내가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냐고 물었지만 차마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늦게 들린 소식은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어요. 벌라즈가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비밀에 붙여졌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동양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삼성을 몰아내고 얻는 게 정말 더 클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궤드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희미해 보였어요. 혹시 이미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환경부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삼성 궤드시 연구단지의 환경 허가가 전격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환경부로 달려갔어요. 담당 국장을 만나 자세한 경위를 물어봤지만 그의 대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삼성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 전 직원에 대한 전면 재검증이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비자부터 근로 허가까지 모든 서류를 다시 심사하겠다는 발표였죠.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참다 못해 벌라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규칙은 모두에게 같다며 외국 기업이라고 예외는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 공장 앞 풍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평소 활기차게 돌아가던 생산 라인 일부가 멈춰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어둡기만 했고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온 현지 직원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저는 공장 근처 카페에서 삼성 현지 관리자 중 한 명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파견된 지 5년째 되는 김 과장이었어요.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유명했는데 그날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환경 허가 취소로 신제품 개발이 전면 중단됐고 직원 재검증으로 핵심 인력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그는 자신들이 헝가리 경제에 기여한 바를 나열했습니다. 2명의 직접 고용, 10만 명의 간접 고용, 연간 30억 유로의 수출 실적.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저녁 무렵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등장한 거예요. 한국 배터리 OUT, 헝가리 기업 우선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르게 하루 사이에 도시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이상한 점은 현수막들의 디자인이 모두 똑같다는 거였어요. 글꼴부터 색상까지 마치 한 곳에서 제작된 것처럼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대규모 캠페인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환경단체들이 삼성 공장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린 헝가리라는 단체가 주도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호기심에 그린 헝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전에 갑자기 설립된 신생단체였어요. 대표는 마르틴 세르게이라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는데 과거 이력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환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더욱 이상한 건 이 단체의 자금력이었어요.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전문적인 홍보물과 대규모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로는 불가능한 규모였어요. 그날 밤 뉴스를 보면서 더욱 놀랐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삼성 관련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환경오염, 노동자 착취, 세금 회피 등 온갖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대부분 구체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추측성 보도가 대부분이었고 익명의 제보자나 관계자 말이라는 식으로 출처도 모호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삼성이 문제가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내일부터 삼성 공장 주변에서 연일 시위가 계속될 예정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내내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요? 갈수록 후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다페스트 도심 곳곳에 반삼성 현수막이 더욱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몇 개 정도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수십 개로 불어났어요. 한국 배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헝가리의 미래는 헝가리. 기업과 함께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모든 현수막의 제작 품질이 똑같다는 거였어요. 마치 대형 광고 회사에서 일괄 제작한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주요 일간지들이 모두 삼성 관련 특집 기사를 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신문들을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모든 신문이 헤드라인이 비슷했어요. 삼성의 숨겨진 진실, 환경 파괴의 주범, 헝가리를 농락하는 외국 기업 같은 선정적인 제목들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건 기사 내용까지 유사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핵심 문장들이 거의 똑같았어요.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논리 구조와 주요 논점이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가 동일한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한 거였습니다. 오전 10시쯤 삼성 공장 앞에서 시위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린 헝가리 주도로 수백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괴드시로 향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대규모 시위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다양했는데 대부분 이 지역 주민들 같지 않았어요. 현지 사투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수도권 억양이 많이 들렸습니다. 시위대가 들고 있는 피켓도 의심스러웠어요. 모두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들이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만들기에는 너무 정교했습니다. 심지어 다국어로 번역된 구호들도 있었어요. 마치 국제 언론을 의식한 것 같았습니다. 마르틴 세르게이가 확성기를 들고 연설을 시작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세련된 외모에 유창한 화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가 언급하는 환경 데이터들이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일반 환경 활동가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수치들까지 줄줄 외우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미리 준비해준 자료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시위 참가자들의 조직력이었어요. 구호를 외치는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대형을 유지하는 것도 훈련된 것 같았습니다. 자발적인 시민 시위라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기획된 이벤트 같았어요.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삼성 시위 소식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매체의 기사 내용이 또다시 비슷했어요. 심지어 사용된 사진들도 같은 앵글에서 촬영된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동일한 촬영진이 찍은 것 같았어요. 기자들이 각자 현장에서 취재했다면 이렇게 똑같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몇 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기자들에게 어떤 경로로 시위 정보를 입수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린 헝가리에서 보도자료를 보냈다는 거였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구해서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마치 대형 PR 회사에서 작성한 것 같은 전문적인 구성이었습니다. 신생환경단체가 만들기에는 너무 정교했어요. 분명 뒤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됐어요. 시위 참가자 인터뷰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었어요. 마치 미리 대본을 외운 것 같았습니다. 삼성이 우리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떠나야 합니다. 인터뷰 내용이 너무 획일적이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는 전혀 없었고 추상적인 구호만 반복됐습니다. 진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증언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러요 마르코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도 같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최근 중국 대사관과의 접촉 빈도가 더욱 늘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페테르,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요.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러요의 말에 동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온라인 여론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도 반삼성 게시물들이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상했어요. 계정들의 생성 시기가 비슷했고 프로필 사진도 대부분 기본 이미지였어요.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조작된 여론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로이터와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들이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우연히 한 영국 기자와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부 청사 1층 로비에서 만난 제임스 톰슨이라는 기자였는데 그는 매우 예리한 질문들을 던졌어요. 차관님, 헝가리 정부가 삼성을 압박하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단순한 정책 변경치고는 너무 조직적인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외부에서 보기에도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식적인 입장만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부 관료로서 함부로 추측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내부 제보자가 외신 기자들에게 폭탄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였습니다. 헝가리 정부가 비밀리에 중국계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러요 차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도 같은 소식을 들었다며 긴급히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는 정부 청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페테르, 상황이 심각해요. 제보자가 제공한 문서들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러요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중국의 한 대형 배터리 회사가 헝가리에 5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약서래요. 삼성이 철수하면 바로 들어오겠다는 조건부 계약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벌라지의 자신감, 조직적인 여론 조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모든 게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더욱 충격적인 건 계약 조건이었어요. 중국 기업은 헝가리 정부에 상당한 로비 비용을 지불했고 일부 고위 관료들의 개인 계좌로도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벌라즈 장관도 연루됐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측근들 중 몇 명은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후 늦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외신 기자들이 벌라즈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거였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 갑자기 중국 기업과의 비밀 계약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벌라즈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가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며 그건 국가 기밀이라고 소리쳤어요. 모든 추가 질문을 차단하고 브리핑을 일방적으로 종료했습니다.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방송되면서 헝가리 국민들도 의혹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부 청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관료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고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도청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어요. 러요. 차관이 제게 또 다른 정보를 알려줬어요. 스위스의 한 은행에서 벌라즈와 관련된 계좌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제금융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제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페테르. 국제적인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뉴스에서는 여전히 삼성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이제는 그게 모두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가족에게도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부 고위 관료로서 이런 스캔들에 연루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해외 뉴스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CNN과 BBC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헝가리의 작은 정책 변경이 국제적인 이슈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헝가리 정부의 신뢰도,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벌라즈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마치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듯이 말이죠. 과연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린 걸까요?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계속 침묵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설 것인지 말이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전 삼성에서 공식 발표를 했어요. 폴란드 바르샤바 인근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해요. 사무실에서 뉴스 속보를 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단순한 이전 계획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철수 선언이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새로운 폴란드 공장의 투자 규모가 80억 유로였습니다. 헝가리 괴드시 공장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였어요. 고용 인원도 5만 명으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더욱 놀라운 건 폴란드 정부의 지원 조건이었어요. 15년간 법인세 면제, 토지 무상 제공, 연구개발비 50% 보조금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상무라는 삼성 유럽지사 고위 임원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했어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업 환경이 우호적인 곳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헝가리 금융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부다페스트 증권거래소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1시간 만에 8% 이상 떨어졌어요. 포린트 환율은 더욱 참혹했어요. 유로 대비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급하게 벌라즈 장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비서실에서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연락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회의를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오후 2시쯤 괴드시 시장 졸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 지역 경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2만 명의 직접 일자리와 10만 명의 간접 일자리가 사라져요. 졸탄 시장에 절박한 호소가 이어졌어요. 지역 상권이 70% 이상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안 없는 철수는 지역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오후 4시에 발표된 경제 지표였어요. 삼성 철수 소식이 알려진 지 몇 시간 만에 헝가리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헝가리의 외국인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도 투자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저녁 무렵 더욱 암울한 소식들이 쏟아졌어요. 삼성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부품 공급업체부터 물류회사까지 삼성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괴드시 지역 아파트값이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매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어요. 삼성 관련 대출을 받은 기업들의 연쇄부도 위험이 커졌거든요. 주요 은행들이 긴급 리스크 관리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정말 참혹했어요. 삼성 공장 주변 상가들이 하나둘 임대 팻말을 내걸기 시작했다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0년 넘게 번창했던 지역 상권이 하루 만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현지 직원들의 인터뷰였어요. 한 중년 남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삼성이 우리 인생 전부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아버지가 해고당하던 날을 떠올렸어요. 똑같은 절망과 무력감이 한 가족, 한 지역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러요. 차관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총리실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삼성의 결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확인한 마지막 뉴스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도 헝가리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미노 효과가 시작된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괴드시의 불빛이 평소보다 훨씬 어둡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삼성 철수 발표 후 2주가 지나자 헝가리 경제는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매일 받는 보고서들은 참혹함 그 자체였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협력업체들이었어요. 삼성의 부품을 납품하던 200여 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쇄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도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가 일자리도 없는 곳에 집을 사겠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개인들의 이야기였어요. 삼성에서 15년간 일한 엔지니어가 집을 급매로 내놓았지만 반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지방 세수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괴드시의 경우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삼성과 협력업체들이 내던 각종 세금이 사라지면서 시 재정이 파탄 직전까지 몰렸어요. 그런 와중에 폭탄 같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에서 벌라즈 장관의 비밀 계좌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벌라즈명의 계좌에 지난 6개월간 200만 유로가 입금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금인은 중국의 한 배터리 회사와 연결된 로비업체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입금 시기였어요. 첫 번째 송금은 삼성 압박 정책이 시작되기 정확히 2주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허가 취소 발표 직후였고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린 헝가리의 마르틴 세르게이도 덩달아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환경활동가가 아니라 중국계 로비 회사에서 파견된 전문 여론조작 요원이었어요. 과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반삼성 기사를 쏟아낸 일부 매체들이
중국 자본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벌라즈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국정감사도 시작됐어요. 그의 정치 생명은 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삼성은 폴란드에서 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헝가리로 돌아올 의사가 전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냉랭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헝가리의 투자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헝가리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아이러니한 건 중국 배터리 회사의 반응이었어요. 헝가리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50억 유로 투자는 물 건너간 셈이었어요. 결국 헝가리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기존 투자자도 잃고 새로운 투자자도 얻지 못했어요. 벌라지의 탐욕 때문에 나라 전체가 피해를 본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어요. 처음부터 이상함을 감지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부 관료로서 책임감도 느꼈고요. 어릴 적 고향에서 겪었던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게 더욱 괴로웠습니다. 졸탄 시장은 매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한 번 떠난 기업을 다시 불러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알려고 노력했잖아요. 아내의 위로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나라의 신뢰도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적인 신호가 있었어요. 헝가리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헝가리 사회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벌라즈는 결국 구속됐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궤듯이 주민들이 삼성 공장 앞에 모여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떠나도 우리의 친구입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삼성, 우리를 용서해주세요라는 손글씨 팻말들도 나타났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만든 거였어요. 전문업체가 아닌 말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조작된 여론에 속았던 사람들이 이제야 진실을 깨닫고 진심을 표현하고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바보였다며 20년 동안 도와준 친구를 배신했다고,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비슷한 목소리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삼성 컴백 해시태그가 확산됐고 시민들이 직접 만든 사과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총리도 결국 움직였어요.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국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직접 사과하러 간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국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보호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압박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었어요. 야당까지 포함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박상무가 헝가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사업은 별개라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폴란드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헝가리로 돌아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성찰에 빠졌어요. 정부 관료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차관과 함께 저는 헝가리-한국 우호협회를 설립했어요.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복원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줬어요. 김이사라는 분을 만날 기회도 있었어요. 전 삼성 임원으로 헝가리에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은 민족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벌라즈 사건 이후 저는 정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 담당 부서로 발령받았거든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제가 세운 원칙이 있어요. 첫째, 모든 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한다. 둘째, 정치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합리성을 우선한다. 셋째,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과의 관계 복원에 힘쓰고 있어요. 삼성 사건으로 다른 한국 기업들도 헝가리 투자를 꺼리게 됐거든요. 이들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헝가리가 변했다는 것, 정치적 이유로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의 중견기업 하나가 헝가리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희망적인 신호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해요. 언젠가 궤드시에 다시 불빛이 환하게 켜질 날이 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벌라즈 같은 탐욕스러운 정치인이 아니라 진실과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가 다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삼성 사건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기는 쉽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